안녕하세요. 돈벌리고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아파트가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많이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가 막히자마자 오피스텔로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아파트 대출을 강하게 조이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로 수요가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파트는 토어제 적용으로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LTV가 40%까지 내려갔습니다. 627 대책으로 대출 한도 6억 원까지 제한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오피스텔은 토어제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LTV가 7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627 대출 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고,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DSR 40%는 오피스텔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10월 15일 공식 FAQ 문서에서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스트레이트 DSR 적용 대상이라고 정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즉 오피스텔의 장점은 DSR 문제가 아니라 토어제 제외, LTV 70% 대출 한도 무제한, 갭투자 가능 이 네 가지입니다. 자, 먼저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10월 전반 2주 대비 후반 2주를 비교하면 오피스텔이 289건에서 760건으로 2.6배 폭증했고, 아파트는 5262건에서 1640건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직방의 46일 누적 비교에서는 오피스텔이 32% 증가했고 아파트가 62%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동작구가 233%로 가장 큰 폭 증가가 보였고, 절대 거래량은 강남, 영등포, 마포에 집중됐습니다. 이제 풍성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대형 오피스텔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지동의 7층 공급 면적 372제곱미터의 112평형 오피스텔은 2025년 11월 2일 54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공급 122평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122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서 공급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한 면적인데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기 때문에 계약 면적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전용 주거 공용 면적에다가 이제 기타 공용 면적을 추가를 하는데, 기타 공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전용률은 거의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피스텔 지동이 112평 공급 면적이라고 하면 실제 전용 면적은 한 50.3%인 56.6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56.6평이 54.5억에 거래됐다 라고 해서 평당 9천만 원대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건, 오피스텔이 평당 9천만 원대로 실제 아파트와 타워팰리스도 이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항상 1차, 2차, 3차가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아파트 수준의 평당가를 기록했다는 게 아파트와 같은 수준으로 이 오피스텔도 평당가가 비슷하게 거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평소와는 다른 거래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가치가 과거보다 더 이제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목동 하이페리온도 137제곱미터가 29.7억으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4개월 전 대비해서 2억 원가량 오른 신고가입니다. 자, 실질적인 차이를 숫자를 보게 되면 10억짜리 매물을 산다고 가정할 때 토어제 구역 내에서는 아파트는 LTV 40% 이상이니까 대출이 4억, 자기자본 6억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은 LTV가 70%이니까 대출이 7억, 자기자본 3번이면 가능합니다. 여기 아파트는 627 대책의 대출 한도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지만 오피스텔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DSR 40%는 둘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점도 사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급 측면에서 보아도 2026년 오피스텔 공급 절벽이 현실화된 해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1762실로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입니다. 지난해 39,000실에 30%에도 못 미치는데요. 공급이 줄면 기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죠. KB부동산 1월 통계 기준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 3억 770만 원입니다. 12개월 연속 상승 중이고요. 임대 수익률은 서울은 4.85, 전국은 5.45%로 상승 추세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3%대인 것과 비교하면 매력적인 수익률이고 공급 절벽이 이를 더 뒷받침하는 구조입니다. 자, 오피스텔의 큰 단점은 취득세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몇 채를 사든 항상 4.6%가 고정됩니다. 취득세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 특별세 0.2가 더해진 금액이고요. 5억짜리 오피스텔을 사면 2,3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1주택으로 취득하면 1.1%인 550만 원만 내면 되고요. 무려 1,75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수익률 계산에 반드시 이 비용을 포함하셔야 되고요. 이 6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1주택자여야 이 적용세율이 1.1%고 이것이 아니고 고가의 주택이나 이게 이제 국민평수로 넘어가게 되면 취득세가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3%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주거용 전환 시의 세금 변화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유지하면 재산세가 건물분의 0.25%만 부과되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 용도로 사용하면 구세청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 순간부터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바뀌고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종부세가 합산 가세되고 기존 주택의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업무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워필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용이라기보다는 거의 거주용으로 많이 사시기 때문에 무주택자분이 사시거나 무주택이신 분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피스텔을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워낙 대출 규제가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2억으로 대출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거주용 주택 오피스텔라도 이제 매수를 해서 그냥 실질 그 주택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목적으로도 구매하시는 경우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오피스텔이 상승하는 건 아니고요. 그 2026년 1월 기준 그 면적별 가격 추이를 보면 85제곱미터 초과 대형은 0.48% 상승했는데 60에서 85제곱미터 중대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은 하락 중이고 소형 분양 오피스텔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른바 마피가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 1월 보도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하면 양도세, 종부세 혜택을 잃기 때문에 소형 투자 수요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면적별 시장 흐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자, 투자 타이밍에는 결정적인 변수가 있는데요. 2022년부터 유지되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올해 5월 9일 종료됩니다.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게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30주택자에게 30포인트가 추가되어서 최고 82.5%까지 세금을 냅니다. 정부는 2월 12일 보완 대책을 발표했는데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조정 지역은 4개월, 신규 조정 지역은 6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고요. 정식 계약서와 계약금 수수가 필요합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용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투자에 앞서서 점검할 7가지 사항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는 취득세 4.6%를 포함한 실질 수익률 계산하셔야 되고요. 둘째로는 업무용 유지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형 신축 주택 제외수 특례 6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는지 보셔야 되고, 넷째로 DSR 40%를 감안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을 은행에서 미리 산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로는 해당 오피스텔이 위치한 구역의 LTV가 70%인지 40%인지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섯째는 대형이냐 소형이냐에 따라서 가격 흐름이 정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면적에 대한 전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종료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매도 계획을 이 양도세 중과 종료 시점과 좀 어느 정도 연관 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표가 오피스텔의 투자 핵심인데요. 왼쪽 업무용과 오른쪽 주거용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동일하게 4.6%지만 그 이후부터 갈리게 되는데, 자, 업무용이면 재산세가 건물분의 0.25%만 부과되지만 종부세가 비과세며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양도세도 일반 세율이 적용이고, 반면에 주거용을 보시면, 자, 주거용으로 전환되면 종부세가 합산과세되고 다주택자 중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주거용이 유리한 점은 소형 신축 주택수 제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 충족 시에만 해당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투자 목적이라면 업무용 유지 오피스텔이 절세의 핵심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정리해 보면,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타워필스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텔을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토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평당 9천만 원대로 지금 매수가 된 거고요. 저 오피스텔은 토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갭 투자가 가능하고 LTV 70%의 대출 한도 제한이 없으며 2026년 공급 절벽에서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도 5%로 육박합니다. 반면에 리스크도 큰데요. 취득세가 일단 비싸죠. 4.6%로 수익률을 상당히 깎아먹고 시작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종부세, 양도세 중과라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DSR은 40%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고 소형 오피스텔은 가격이 빠지고 있고 뭐 대형 오피스텔이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 투자 판단의 이제 핵심이 대형 역세권, 업무지구 인접이면 긍정적이고 소형인데 비핵심이면 고위험이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투자하실 때 주변의 전문가분들, 뭐 공인중개사부터 시작해서 세무사, 법률 전문가분들,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상의한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받고 있지만 또 정책이 바뀌거나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지금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또 이렇게 낮아질 수 있거든요. 이게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대출 규제를 조이고 똘똘한 한 채 영향으로 인해서 이 대형 똘똘한 한 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출이 되고 토지 규제가 받지 않는 이런 대형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만약에 시간이 흐르고 트렌드가 바뀌게 되고 정부의 규제가 바뀌게 되면 이런 오피스텔이 그때 가서는 매도가 되게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이제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을 하신 다음에 오피스텔 투자가 정말 나에게 맞는지 아니면 맞다면 어떤 지역에 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